자, 그런데 우리가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아주 워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교수님의 예측도 좀 듣고 싶어요. 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호재가 더 생겼어요. 바로 뭐냐 하면 트럼프. 네. 트럼프 전문가시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기업가로서, 그 다음에 정책적인 걸로 제가 전문가지, 제 코인 관점에서 트럼프를 분석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냐 하면 나는 도덕적인 사람 아니야. 대신 나는 그 전에 도덕적인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트럼프 처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이 오바마잖아요. 인권부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바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미국인들이 딱 보기에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뽑아놨더니만 이거 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고 말이지. 내 일자리는 더 빡빡해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난 좋은 사람 아닌데요. 나는 미국의 이익 확실히 챙겨놓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 일부는 저 괜찮네 하고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일단 한번 했는데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연임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다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바이든은 또 누구냐? 오바마 때 부통령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똑같은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없죠. 네, 미국인들 중에서 이렇게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 코스프레하는 그런 사람들 뽑았더니 말이야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고 내가 낸 세금 전부 2억 말레 이상한데 구호하고 말이지 전쟁하고 나에게 나아지는 삶을 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서 이번에 또 트럼프가 당선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트럼프 시켰더니만 도덕적이지도 않고 뭐 말도 맨날 바꾸고 욕 먹을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미국의 이익을 챙겨줬다. 이게 조금 높았기 때문에 결국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는 기대감은 낮아요. 어떻게? 난 도덕적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그 뻔한 수작, 비트코인 다 사놨을 거고, 그죠?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뭐 지난주인가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계열사 하나를 가지고 코인 관련한 회사를 드디어 인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 딸도 무슨 코인 업계 뭐 둘째 아들이 대표적인 코인충이래요. 그죠. 네, 그래서 아들이 자문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들도 엄청 자문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또 한 코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요지는 이거예요. 본인이 트럼프의 역대 기질상 자기가 사놓은 걸 안 띄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걔는 외국의 국가 수반이 오면 자기 골프 리조트에 부킹하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출 올려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안 사놨을 리가 없어요. 그럼 강력하게 코인의 호재가 될 만한 걸 제도적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이 판을 만드는 대통령이라는 건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사람이 뻔한 수작을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잃을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대놓고 코인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원래 곱하기 2를 하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얼마까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 수사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친한 유튜브들 한 5명이 모였어요. 우리 아는 사람이야 다. 우리 단톡방에 같이 하나 있어요. 예. 예, 거기. 예. 그 사람들. 거기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는 걸 보고 코인을 11갱이 샀어. 거의. 그런데 4일 정도 지나서 우리가 회식을 했는데 그 4일 지났더니 한 1억 5천 번 거예요. 그 지금 한 2억 넘었죠, 뭐.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면서 그럼 오늘 회식은 네가 이거 다 식사값 내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이제 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그 유튜버, 경제 유튜버 그 사람이 형, 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무슨 생각?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딱 끝날 4년 뒤쯤에 갑자기 내 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아빠는 그때 왜 코인도 하나 안 샀어? 이 정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 자식이 탄식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빠는 왜 그때 코인 하나를 안 사둔 거야? 왜 우린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소리를 들을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베스트, 그 코인 투자하신 분들에게 베스트는
그걸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미국인들의 일부의 합리성을 전 생각해요. 아니, 코인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트럼프의 불공정한 게임, 이걸 미국의 합리적인 지식인들이 저걸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잖아요. 그러면 전 굉장한 악재가 하나 도래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 악재는 뭐냐? 완벽하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코인이라는 걸 어떻게든 투명하는 거, 완벽하게 투명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걸 어느 정도 도입하면 코인 시장이 여기까지 진화 발전해 왔을 때 한 축을 참 불편하지만 담당했던 어둠의 세력들, 불법적인 거래, 송금 수단이라든가 탈세를 위해서 슬쩍 쟁여놨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거 코인이 아닌 또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수요 일부 빠지고, 그 다음에 정부 관료들 트럼프 너 이거 지금 안 되겠어 하면서 칼 들이대면 그 밑에 또 줄줄이 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워스트는 지금 시세보다 다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워스트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면 뭐 이거 뭐 어떤 상황에 다 맞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내려가면 워스트야. 네. 올라가면은 내가 예상했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방금 같은 시나리오로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진짜 이게 저는 밑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 코인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교수님 의견은 여쭤보는 근데 지금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저의 생각은 아니고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의미 있는 100만 이제 달러가 넘어가는 순간, 이게 아주 초기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 세력들 한 200만 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출몰할 할 것이다. 그게 왜 여태까지 200만 개나 캐놓은 사람이, 특히 사토시 사망하셨는지 뭐 실존 인물인지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사토시는 지금 하나도 자기 현금화 안 했죠. 지금 안 했죠. 네. 그러면 저라면 이 코인 알고리즘 개발한 사람이라면 한 1억 찍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현금화 싹 했을 것 같거든요. 그 코인 초창기 세력들이 아직까지 환매를 안 했다는 건 뭔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본인들이 사망했거나 어떤 일을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비번 잊어버리는 것이 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게 지금 여러 뭐 방송 언론 매체에서도 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에 아주 매니아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비트코인 고고학자들이라고. 이 비트코인의 이 숨겨진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결국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데이터로 찾아보면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밝혀낼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추적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사했음에도 아직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몇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좀 분석하기로는 한 명이 좀 의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할핀이라는 인물인데요. 1980년대 암호학자였어요. 80년대, 90년대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초기 채굴한 것의 7번째 코인 전송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한번 워킹하는지 해본 거구나. 그렇죠. 그런 추측들도 있고, 물론 이게 100%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1996년 정도였어요. 당시에 엑스트로피라는 이 암호학자들 사이에 이런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이들이 뭔 연구를 했냐면은,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국세청 같은데 세금 탈루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전 국민의 데이터, 자산을 조사하고 이걸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탈중앙화된 형태의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할핀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로피라는 매거진에도 이 할핀이의 글이 실려 있거든요. 그게 1990년대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비트코인 백서가 2008년 발표됐잖아요. 이것과 내용이 거의 맥락이 흡사해요. 뭐 탈중앙성, 익명성, 거기다가 이제 뭐 합의의 알고리즘, 이런 개념들의, 물론 15년 전이니까 조금 구체화는 덜 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컨셉이나 목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2009년 탄생했으니까
뭐 사실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는 비트코인에 근접한 시도들은 있었지만은 이런 완벽성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15년 전이니까. 네. 그런데도 이런 정도의 논문에 주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축적된 형태로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한 사람이 아니다. 할피니가 주축이 된 그룹 집단이다.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것을 채굴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이 만약에 사회적 실험이 성공했을 때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함구해야 될지를 룰을 명확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국 안착을 시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사토시나고 저 사람이 사토시다, 내가 사토시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사토시인지 알고 있겠죠. 예.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사람 자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 해당되는 그룹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주변인들도 모르죠. 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세팅을 했을 때 암호학자이고 알고리즘을 잘하니까 일정 연도가 지나서 그 200만 개 가까운 그 코인을 본인들이 자동적으로 캐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놨다면 네. 혹시나 네. 그럼 폭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 과학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의 일도 모르시는 네. 우리 박정호 아, 경제학자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상을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네. 투명성과 네. 그다음에 무신뢰 신뢰라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모든 기록이 근거가 남아요. 예. 모든 데이터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블록과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말은 이 블록을 해킹한다고 해서 다음 블록에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해킹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적으로 원래 자,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생태계를 만들었어. 그리고 원래 우리 암호는 이거다. 근데 이 암호가 이거인데 우리가 이거 못 보게 내가 어떻게 해놨고 20년 뒤에 이 암호가 또 딱 못 보게 가려놨네. 뭐 하여튼 네네. 뭐 딱 그 오픈할 거야 라고 해서 20년 뒤에 남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그거 암호 까봐 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엠빵 하자 흔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만 개니까 한 200만 개 그러니까 한 20만 개씩 나눠서 가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는 해킹이 아니라 20만 개씩 그냥 매도 치는 거잖아요. 네네네.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하겠죠. 네네. 하루에 매도 치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건 폭락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능은 하죠. 뽑아요. 가능한 시나리오죠. 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다 그냥 시장에 던지고 네. 그거를 폭락을 시켜버리고 자기들은 이미 챙겨서 나온다. 이거는 가능한 시나리오죠. 사실 그걸 걱정하는 이유가 우리 루나 때 한번 당했잖아요. 루나 때 사실 몇 천억 번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뭐 수사 받는 사람도 있다고 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먹튀한 거고 개인들 중에서 진짜 피눈물 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게 불안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이자 기술이자 대안을 전 세계에 제공해 놓은 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론들이 있었구나. 활용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뭔가 약간 저도 돈 넣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약간 찝찝무리한 그런 게 있다. 그렇죠. 이게 가장 뭐 여러 비트코인 악재들이 있었죠. 네. 기술적인 뭐 보안 이슈는 없었지만 네. 뭐 거래소 파산 이슈라든지 FTX 사태라든지 네. 뭐 테라루나 문제라든지 이런 네. 이슈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출렁출렁했습니다. 네.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악재라고 계속 잠재적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들, 비트코인 창시자 이 집단의 보유 코인들이 언제 풀릴 것인가. 네. 한 번도 이동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소스를 그렇죠, 추적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동하는 순간, 네. 다만 거래소에 이동하고 팔고 하는 그 나름의 시간차가 있죠. 물론 네. 아주 짧은 찰나겠지만 예. 바로 추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먼저 알게 되는 이 정말 정보에 빠른 분들은 동시에 또 매도를 하겠죠. 이거는 정말 워스트 케이스로 네. 비트코인이 망하는 케이스로 네.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하죠. 야, 이제는요,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망해버리면 국가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계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만큼 비트코인은 비중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참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제 국가가 이거를 관리해야 되고 폭락해서 대공황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됐으니 정말 이거 초창기 이거 채굴한 사람들 아니면 중간에 그 사람들이 이걸 투자하면서 이 판까지 읽고 했다면 야 이건 난 놈들이야 진짜. 그렇죠.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지금 흔들리면서 내가 더 사야 되나 하는 눈빛인 것 같아. 미국 같은 경우 21만 개 보유하고 있고요. 네. 전 세계 최다 보유고 있고 네. 뭐 중국도 뭐 비공식이지만은 한 2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도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5만 개를 던졌어요. 네. 이게 이제 국가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은 뭐 이런 범죄자들이 은닉한 자산들 비트코인으로 네. 이걸 이제 압수하는 음.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전략적으로 매수한 국가는 뭐 엘살바도르 같은 이제 네. 개도국들만 있지 선진국들은 이런 어떤 다른 루트로 네. 수집해 놓은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그 트럼프가 선언했죠. 우리는 이걸 팔지 않겠다. 네. 오히려 더 모아가겠다.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자산과 어떤 월가의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상황들에서 만약에 그런 이 초기 투자자, 초기 창시자들이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네. 이걸 또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0만 개 정도면.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이미 이 시장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들 파산하고 난리 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진짜 국가가 떠안아줄 가능성도 그렇죠. 있겠죠. 그럼 초기 채굴자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떼돈 번 거네요. 그렇죠. 혹시 아까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할피니. 할핀이 그 추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일이나 주민번호나 학번 이런 거 모릅니까? 왜냐면 그게 암호의 그 기반이 될 수 있잖아요. 할피니는 밝혀져 있어요. 네. 할피니는 프로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암호학자인데 네. 지금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망이 근데 네. 냉동인간이 되어 있어요. 에? 제가 그때 냉동인간 연구한 거 알려드렸잖아요. 아, 그게 할핀이가 그 할피니요. 사람이에요? 네네네.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런 대화. 얘기 좀 해줘요, 여기도. 재밌네. 이분이 진짜 특이한 분인 게, 아까 제가 엑스트로피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엑스트로피가 기술 철학입니다. 이 암호학자나 뭐 기초과학의 연구자들 각 분야들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생각을 공유하냐면은 우리가 각자 연구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과학기술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사회에 공헌하는 과학기술 발전을 하자. 네. 이런 기술 철학을 주창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암호학에 계신 분들은 할피니 같은 인물은 야 우리 금융사, 뭐 국세청, 야, 정보 다 털어가고 자기들이 이득 다 가져가는데 이걸 탈중앙화된 형태로 뭔가 금융을 만들 수 없을까? 화폐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노력을 한 것이고요. 네. 또 냉동인간 과학기술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뭐 빈부격차 이런 거 다 떠나서 궁극적인 욕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연장을 위한 기술 중에서 냉동인간이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계는 넘어갔는데 문제는 우리 몸 전체에 냉동을 시켰다가 이걸 해동하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없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재밌는 것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1990년대에 네. 난자와 정자는 해동해서 녹이는 것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냉동 난자 시술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요. 1990년대에 실제로 시장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네. 다들 질색팔색이었죠. 무슨 난자를 냉동하냐. 네. 근데 그 기술이 완성되고 우리 예를 들면은 눈에 우리 시력 교정 수술 같이 네. 이게 초반에는 겁이 나지만은 네. 이게 안정되고 완성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용하기 시작한 게 90년대고 결국 우리 사회에 안착했죠. 그렇죠. 근데 이 난자나 정자만 냉동하고 해동하는 기술을 우리 몸 전체에 확대하면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해동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이 할핀이라는 인물은 왜 냉동인간을 선택했느냐? 예. 본인이 난치병에 걸렸어요. 어떤? 불치병. 예. 루게릭병.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두 달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냉동인간 서비스 센터가 전 세계 한 6군데 있거든요. 예. 한 군데를 찾아갑니다. 예. 알코어 생명재단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냉동인간 서약을 합니다. 예. 와이프도 데리고 가가지고 예. 다 10년간 다 하겠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요. 한 뭐 1,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캡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196도에 몸을 얼립니다. 그래서 루게릭병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 순간 나를 해동시켜서 물론 해동 기술도 완성이 돼야 되죠. 두 개가 충족되는 순간 해동시켜서 루게릭병 치료제를 주입해달라. 이거를 이제 서명을 하고 거기다가 서비스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딱 목숨이 까딱까딱 하는 순간 바로 그 알코올 생명재단 팀이 나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심장이 딱 멎는 순간 그 순간 몇십 초 사이 골든타임이에요. 딱 냉동시켜가지고 피를 쫙 뽑아내고 이 냉동 보존제를 집어넣고 캡슐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작업했어요. 그러면 딱 이런 스토리도 나오네. 그 루게릭병의 치료제와 해동 기술이 두 개가 개발된 그 원년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네. 그때 비트코인 암호 봉인이 풀리는 거네. 그 전까지는 초기 채굴자들이 그거 못 채굴하겠네. 가능한 시나리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좀 더 비트코인 위로 가네. 그죠? 상현아, 우리 지금 사야 되니? 한번 급락할 때 한번 기회를 그건 보시죠. 확실한 거지, 너. 근데 어떤 너 지금 자산이 계속 눈이 흔들렸어. 어떤 자산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건 그렇죠. 네,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최고로 인정하는 그 공학 박사시고 또 우리 컴퓨터 공학자 중에서 진짜 이렇게 저는 그래서 디지털 경제학자라고 불러요. 사실 우리 김상희 교수는. 왜냐하면 기술만 공부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외교로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김상희 교수는 저희 같은 인간계의 용어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줘. 그게 이제 무섭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얘기하다가 냉동인간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기는 되게 재밌네. 오늘 비트코인 얼마 가냐가 주제인데 냉동. 제가 오늘 목 감기만 안 걸렸어도 냉동인간 2탄 3탄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뭐 이거만 우리 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